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32년 동안 속아온 한 여자의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달 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혼 32주년을 기념하는 가족 여행이었는데요. 완적의 남편 박종우, 아들 준수, 그리고 며느리 유진과 함께였죠. 성산 일출봉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날 밤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였죠. 아버님, 미경 어머님이 너무 순진해서 다행이에요. 회사 지분이 100% 어머님 명의인 줄도 모르시고. 맞아, 그 바보 같은 여자가 3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잖아.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32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4년, 저는 25살의 법학과 졸업생이었습니다. 종우를 처음 만난 것은 선배의 소개팅에서였어요. 키가 크고 말솜씨가 좋은 그에게 첫눈에 반했죠. 당시 그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언젠가 자신만의 회사를 갖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나와 함께 꿈을 이뤄보지 않을래요? 그가 제게 프러포즈하면서 한 말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보며 설렜죠. 결혼 후 저희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종우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건설 관련 공부를 했어요. 저는 법학과를 졸업한 덕분에 각종 서류 업무와 계약서 검토를 도맡았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임대차 계약서며 공사 계약서며 온갖 법적 문서들을 밤새 검토했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종우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던 그 순간들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992년, 드디어 대한건설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해서 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강남의 작은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회사 설립 당시 종우가 저에게 말했죠. 미경아, 회사를 내 명의로 등록하자. 세금 문제도 있고 만약에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그때도 저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종우의 영업 수완과 제 법무 지식이 잘 맞아떨어졌죠. 저는 주로 뒤에서 묵묵히 서류 작업을 하고 종우는 앞에서 화려하게 영업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제가 실무를 다 처리하고 있어요. 종우가 거래처 사람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당시엔 그런 종우가 겸손해 보여서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 준수가 태어나고 회사 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죠. 새벽에 준수 우유를 먹이고 오전에는 회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다시 회사 서류를 정리하는 그런 하루하루였어요. 미경아, 넌 정말 팔방미인이야. 엄마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종우가 가끔 저를 칭찬할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2000년대 초 대한건설은 중견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0명을 넘어섰고 연 매출도 100억을 넘나들게 되었죠. 종우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회사 운영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경아, 조금만 더 참아줘. 그런 종우를 보며 저는 더욱 열심히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종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저와 상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종우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궈온 회사,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수가 대학에 입학하고 회사는 더욱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2010년경이었죠. 종우는 이제 진짜 사업가처럼 행동했어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비싼 양복을 입고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해졌네. 종우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종우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접대가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연락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됐죠. 저는 혼자 넓은 집에서 종우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2015년 준수가 유진과 결혼했습니다. 유진은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말솜씨도 좋았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종우도 유진을 무척 예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준수가 좋은 짝을 만났어. 종우가 유진을 칭찬할 때마다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유진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온 후 집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유진은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특히 시아버지인 종우를 정말 잘 모셨죠. 아버님, 오늘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직접 만들어 왔어요. 저는 그런 유진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못다 한 며느리 노릇을 이렇게 잘해주니까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종우와 유진이 함께 있을 때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진이 종우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종우도 유진에게만큼은 항상 웃는 얼굴이었죠. 준수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의심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결정적인 순간은 작년 4월이었습니다. 종우의 셔츠에서 생소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젊은 여자가 쓸 법한 향수였죠. 그것도 유진이 평소에 쓰는 향수와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떠올랐지만 차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우연의 일치인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종우와 유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혹스러운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우가 갑자기 몸매 관리를 시작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운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죠. 새 옷도 자주 사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종우의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종우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이 확연히 달랐어요. 종우가 있으면 유난히 애교를 부리고 없으면 평범했거든요. 그런 날들이 몇 달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의심일 뿐이었죠. 그러던 중 제주도 여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결혼 32주년을 기념해서 가족 여행을 가자는 종우의 제안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렌터카로 성산일 출봉도 가고 중문 관광지도 구경했죠.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을 때 유진이 갑자기 고소공포증이 있다며 중간에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종우가 그럼 내가 함께 내려가 줄게 라고 말했죠. 저와 준수는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종우와 유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1시간 뒤에 만났을 때 둘 다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유진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요. 유진의 설명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중문 관광지에서 쇼핑을 하는데 유진이 갑자기 좀 피곤해서 먼저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또 종우가 내가 데려다 줄게 라고 나섰죠.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정황상 의심스러울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을 바꾼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우와 유진의 목소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유진아,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종우의 목소리였어요. 정리라고 하시면요? 유진이 되물었습니다. 미경이와 이혼 말이야. 이제 준수도 다 컸고 회사도 안정궤도에 올랐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지분이 100% 미경이 명의니까 이혼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둬야 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종우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유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순순히 응해주실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여자가 뭘 알겠어. 3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놈이 지금 와서 뭘 하겠어. 종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정했어요. 그래도 회사 지분이 어머님 명의잖아요.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 없어. 내가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미경이는 법을 공부했지만 실무는 전혀 모르거든. 그냥 서류만 봐주는 역할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종우가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준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준수는 글쎄, 일단 진실을 알려야겠지. 자기 아버지와 아내가 어떤 사이인지 말이야. 준수 오빠가 알면 저랑 이혼하자고 할 텐데요. 그럼 이혼하면 되지 뭐. 어차피 우리가 함께 할 건데 쓸데없는 명분 때문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종우와 유진이 불륜 관계라는 것, 그리고 저와 준수를 버리고 함께 할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평생에 걸쳐 일궈온 회사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것.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그 여자는 32년 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뭐 하나 걱정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말이야. 이제 좀 고생할 때도 됐어. 종우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32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관광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학 때 친구였던 조상민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민아, 나야, 오랜만이다. 전화를 걸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응, 잘 지냈어. 그런데 상민아,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물론이지, 언제든지 연락해. 그 다음 주에 상민이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여전히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저는 상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종우와 유진의 불륜, 제가 듣게 된 대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민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미경아,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다행인 건 네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회사 지분이 100%너 명의잖아. 그리고 이혼 시에도 네가 월등히 유리해. 불륜 증거만 확보하면 재산 분할에서도 네가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상민의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였죠. 그런데 미경아, 이런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김철민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 그렇게 해서 김철민 흥신소 소장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소장은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모님,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의 차분한 말투가 제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며칠 동안 미행을 해서 그들의 만남을 포착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아침에 종우를 배웅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특히 유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른 며느리였거든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 이거 드시면 몸에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일주일 후 김철민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철민 소장을 만나 사진들을 받아봤어요. 종우와 유진이 강남의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예상했던 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증거를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진들 외에도 동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투숙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도 확보했어요. 철민 소장이 설명해 줬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1년 전이면 유진이 우리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철민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남편분이 유진 씨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최소 3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종우가 단순히 유진과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외도를 해왔다는 것이었거든요. 사모님, 그분들 사진도 필요하시면. 아니요, 됐어요. 이제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32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날 밤 저는 상민이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상민아, 증거 확보했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미경아, 우선 이혼 소송 준비를 해야겠어. 그리고 회사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하지만 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자. 그리고 응, 알겠어. 그런데 상민아, 나 너무 화가 나. 당연하지. 누구라도 화날 거야.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적인 대응이 중요해. 네가 이기려면 냉정해야 해. 상민의 조언대로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관련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정말로 제가 100% 주주였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제 명의였죠. 지금까지 종우가 실질적으로 경영해왔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받아온 재무제표를 보니 회사 상태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연 매출 200억, 순이익 30억 정도였습니다. 종우가 그동안 회사를 잘 운영해온 건 인정해야겠더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종우를 완전히 제압하려면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들과도 개별적으로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연스럽게 의심받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과장님,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를 실질적인 오너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영업을 잘하시지만 실무는 사모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어요. 직원들 중 상당수가 종우의 바람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사장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경리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상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김 대리의 말을 통해 종우가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내역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마침내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종우가 출장을 간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부산에 이틀 정도 다녀올게. 하지만 김철민 소장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종우는 부산이 아니라 강남의 호텔에서 유진과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종우를 배웅했어요. 종우가 나간 후 저는 즉시 상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아, 오늘 진행하자. 알겠어. 준비는 다 됐고 이제 타이밍만 맞추면 돼. 오후 3시쯤 저는 종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잘 도착했어? 응, 방금 호텔에 체크인했어. 내일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쉬려고. 그래? 그런데 여보,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뭔데? 이혼 서류 받았어? 전화 너머로 종우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뭐? 이혼 서류가 뭐야? 아, 아직 안 받았구나. 그럼 내일 받을 거야. 참. 그리고 유진이는 어떤지 안부 좀 전해줘. 유진이가 왜 갑자기 나와? 여보, 32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해? 강남 호텔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종우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는 내가 직접 운영할 거야. 잠깐 미경아,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내가 지금 가서 올 필요 없어. 어차피 이제 끝이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즉시 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수야,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신종도 1시간 후 준수가 집에 왔어요. 평상시보다 표정이 어두웠는데 아마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와 유진의 관계, 제가 확보한 증거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준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이야. 준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준수야, 이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엄마는 이혼할 거고 회사도 내가 직접 운영할 거야. 하지만 너와 유진의 문제는 너희가 결정해야 해. 그날 밤 종우와 유진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전화를 받고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종우는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32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이제 그만해. 유진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유진 씨, 강남 호텔은 어땠어요? 편안했나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해요? 시어머니를 1년 동안 속인 게 죄송해요. 아니면 남편의 아버지와 바람을 핀 게 죄송해요. 준수가 그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유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짐 정리해.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줘. 준수 오빠. 오빠라고 부르지 마. 이제 우리는 남이야. 그날 밤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종우는 계속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유진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준수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에 틀어박혔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집을 떠났어요. 종우도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어요. 준수만 차갑게 인사했죠. 유진아,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유진은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즉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할 예정이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종우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가 설명을 해주자 금세 이해했어요. 사모님이 원래 오너이시니까 당연하죠.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종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회사로 찾아와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거야. 미경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경비원들을 불러서 종우를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박종우 씨, 이제 이 회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출입하지 마세요. 종우는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종우 측에서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불륜 증거와 회사 지분 문제 때문에 별로 받아낸 게 없었죠. 오히려 저는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3억 원이었는데 종우로서는 큰 금액이었을 거예요. 회사 운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실무를 담당해왔던 덕분에 업무 파악이 빨랐거든요. 오히려 종우가 없어지니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도 저를 잘 따라줬어요. 사모님이 더 세심하시고 직원들을 잘 챙겨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3개월 후 회사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3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였죠. 이전에 종우가 따내지 못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직접 나서서 성사시켰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한편 준수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유진과 헤어진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회사 일을 도와드릴까요? 준수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정말? 네가 원한다면 좋지. 준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한건설에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준수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은주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은주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차분하고 진실하고 무엇보다 진짜 착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주가 저에게 인사할 때의 그 진심 어린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준수와 은주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은주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내년 봄에 손자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엄마, 이름은 희망이로 지으려고 해요. 김희망. 준수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종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소식을 듣기는 해요. 이혼 후에 유진과 함께 살았지만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젊은 여자가 돈 없는 늙은 남자와 오래 갈 리는 없었겠죠.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건강도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닌다고 하고요.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안 좋아졌나 봐요. 가끔 종우가 회사 앞에 나타나기도 해요. 돈을 좀 달라고 하거나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거나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아요.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작년에 종우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준수가 한번 문병을 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준수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그래? 그래도 이미 늦었어. 저는 종우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3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무시하고 배신한 것을 어떻게 용서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냥 남이니까요. 오늘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은주가 희망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돌이 지난 희망이는 정말 귀여워요. 할머니, 희망이가 저를 보고 팔을 벌렸어요. 제가 안아주니까 깔깔 웃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모든 힘든 일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정말 그래요.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올해 매출이 300억을 넘길 것 같아요. 종우가 운영할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직원들도 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더 좋아졌다고 말해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에게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뒤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제주도에서 그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계속 속으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종우가 계획대로 저를 버리고 갔겠고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특히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죠.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가끔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진짜 혼자였다는 걸. 종우와 함께 있을 때도 저는 혼자였어요.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가족이 있어요. 준수와 은주, 그리고 희망이.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해요. 할머니, 이거 봐.
희망이가 제게 그림을 보여줘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인데 할머니와 아빠와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어요. 우와, 희망이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네. 희망이가 환하게 웃어요. 그 웃음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68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32년 동안 속았지만 그 경험조차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진 거죠.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두렵다고 해서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진실한 관계, 진실한 삶이 훨씬 더 값져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회사도 잘 되고, 가족도 화목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당당해졌어요. 종우가 저에게 32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다고 말했지만, 진짜 바보는 저를 잃은 그 사람이에요. 저는 제 가치를 찾았고,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희망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자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저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희망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란다. 희망이는 자고 있지만 제 마음은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68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